제가 준비한 주제가 있었죠. 오, 뭐죠 이게? 다가구네요? 다가구 건물이야. 방송하면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는 또 빌라 물건이 많이 나오는 거 했었잖아. 네. 오피스텔도 있었고. 그렇죠. 맞아. 오피스텔도 많이 네. 나왔었고요. 그래서 수익형 물건 얘기했었잖아요. 수익형 물건의 끝판왕은 뭐겠어? 결국은 건물이야. 네. 그렇죠. 내가 만약에 빌라가 한 10채가 있다고 쳐봐. 또는 오피스텔이 10채가 있다고 쳐봐요. 그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그럼 관리하려면 힘들어. 아, 힘들죠. 근데 한 건물에 모여 있으면 너무 좋죠. 그냥 계단 쳐서만 하면 돼. 임대 수익형 물건의 끝판왕 다가구. 그게 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예를 들면 관악구가 좀 물건이 있었어요. 오. 관악구 쪽에 가면은 한 15건이 있어요. 오, 원래 다가구가 많이 안 나오나요? 아니 이게 불과 2년 전만 네. 하더라도요. 관악구 검색해봐야 한두 개? 몇 개 없었어요. 15개면 그럼 진짜 많이 엄청나게 나오는 많이 거예요? 나와요. 10배 늘어난 느낌인데요? 그렇죠. 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고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뭐 방 한 10개쯤 있어. 네. 그러면 10개에서 월세 받기 컨셉 네.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빠이요? 아, 이제 회사 그만두기. 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를 하나 들어보려고 네. 물건 하나를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림동에 있는 걸 하나 띄웠어요. 음. 난곡에 있는 건데. 건물이 되게 깨끗해 보여요. 그러니까 21년식이니까 몇 년 안 됐죠. 그리고 감정가 16억에서 유찰돼가지고 12억 8천, 거의 13억이에요. 요 정도 되는 물건이고, 사진 한번 볼까? 이렇게 1층에는 카페가 있나? 상가 같은 게 들어왔네. 그러니까 카페는 아닌 것 같고. 깎이는 모습 왜인지는 이거 우리가 뭐 빌라반 수업할 때 이거 깎이는 얘기 배웁니다. 이거 뭐 사선 제한 이런 얘기. 아, 이거 무슨 카페 같은 느낌인가? 작당 민센터가 뭔 걸까요? 그러게요. 특이하다. 자, 그리고 이제 2층에 204호가 찍힌 거 보니까 1, 2, 3, 4 방이 4개라는 얘기네, 2층에. 네. 3층도 1, 2, 3, 4 방이 똑같네요. 4개고요. 그리고 이제 4층으로 가볼까? 4층은 하나 있나 보다. 구조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구조도가 있고요. 네. 위치는 여기가 난곡이야. 서울에 있는 흔한 이제 주택가, 빌라 단지 같은 느낌, 뭐 이런 데예요. 이런 데 있는 거고, 뭐 권리 분석은 지금 당장 뭐 할 필요는 없지만 봐도 다 후순위라서 별 문제 없고요. 네. 임차인이 이만큼 쭉 들어있어. 뭐 보증금 1억 2천에 뭐 2억 5천에 쭉 들어있습니다. 근저당 있고 근저당이 21년이고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이게 핵심이 이거야. 과연 내가 이런 거를 왜 보는가? 이거를 이놈을 가지고 한번 내가 수익 분석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방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2층에 4개, 3층에 4개, 4층에 하나 해서 총 9개에 1층이 상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임차인이 어떻게 들어있다는 얘기야? 막 헷갈리게 써 있잖아요. 이것만 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놓고 한번 이 건물의 구조를 그려보는 거죠. 종이에다가 내가 이렇게 뭐 1층, 2층, 3층에 그려보면 돼요. 그걸 오늘 방송을 위해서 미리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얘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놓는 거예요. 이것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를요. 보이는 대로 201호 그럼 201호 채워놓고 304호야 그럼 304호 채워놓고 301호야 그럼 301호 채워놓는 거야. 채워넣어 봤더니 요 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겼다. 1층과 2층 4개, 그다음에 3층 4개, 그다음에 4층이 하나더라. 아까 204호가 비어 있었잖아.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원래는 공란으로 두는 거죠. 이렇게 놓고 그럼 여기는 얼마일지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추하는 거야, 유추. 근데 보니까 왜 라인이 똑같이 생겼죠? 301호, 201호는 9천이야. 302호, 303호는 1억 1, 2천이야. 다시 304호가 9천이면 204호도 9천 정도이겠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대략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이제 어디가 비어 있는지 어디가 찼는지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입지상 건물이 공실이 날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지금 느낌상 이 집이 전부 다 전세가 들어가 있죠. 흔히 말하는 이게 올 전세야. 물론 1층은 상가니까 전세가 아니라 월세 들어갔겠지만 올 전세를 뽑은 겁니다. 올 전세를 뽑고 이 집이 이제 안타까워졌네. 보통 이런 다가구가 경매가 나오잖아요. 다가구 물건이 경매가 나오면 보통 거기가 다 올 전세가 들어있어. 왜요? 자, 봐봐요. 여기 지금 보증금 합계가 대략 10억이에요. 9억 9천. 자, 보증금 합계가 10억입니다. 근데 여기 근저당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원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경매 신청 금액은 5억이지만 뭐 그 사이에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빚이 거의 뭐 7억 가까이 된다고 봐도 돼. 그럼 이것만 합쳐도요. 대출받은 상태에서 전세를 싹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깡통 전세의 일반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가 경매 넘어오는 케이스가 보통은 올 전세가 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들이 전세를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불안하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올 전세로 세팅하는 이유는 내가 실투자금을 최소화시키려고 이제 한 거 같은데. 또는 돈을 거의 회수하는 거예요. 그죠. 대출까지 받았으니까. 대출까지 받았으니까 싹 다 회수하는 정도로 이렇게 올 전세를 놓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를 이제
내가 들어간다,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후순위라서 문제는 없잖아요. 그냥 다 내보내는 과정이지. 근데 이제 명도가 조금은 힘들 수 있겠네요. 그런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또 보증금을 못 한두 명이 받으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최저가가 12억 8천이니까 네. 뭐 만약 13억에 된다고 치자고요. 여기에 근저당이 뭐 청구액이 뭐 5억 언저리야 4억 6천이니까 네. 대략 뭐 6억까지 갔다고 치자고 이자가 네. 쌓여서 네. 그럼 13억 중에 6억 정도 줘. 7억 남는 걸로 단순 계산해서 이렇게 주다 보면 그래도 여기 밑에 한 두세 명 못 받겠네. 이게 낙찰가가 높아지면 다 받겠지.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한때 한 3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영통, 수원, 삼성전자 뒤편에 있는 네. 거, 거기 다가구 건물들 20개씩 방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올려서 싹 깔아놓고 경매 나오고, 그러면서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다가구 건물을 투자할 때 우리가 네. 옛날에는 갭 투자 방식을 많이 선호했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 전세가 잘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전세를 웬만하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냥 월세가 조금 비싸도 월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집을 이제 만약에 본다고 치자고요. 네. 이제 이걸 샘플로 놓고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거 가지고 계산하기 힘드니까 맞아요. 얘를 한 줄로 쫙 펴보자고. 네. 한 줄로 쫙 펴서 자, 이렇게 폈다고 치자고요. 현재 이렇게 들어있고 우리가 204호는 예상이 안 되니까 때. 유추했고 그러면 다 합치면 204호까지 합치면 보증금이 10억 8천이 돼. 거의 11억이 돼요. 1층은 상가라서 보증금이 작아. 그거 감안하고 10억 8천이에요. 그러면 내가 올 전세로 놓으면 이 정도가 현재 된 거야. 투자금을 예산해 보는 거야. 내가 예를 만약에 최저가가 지금 12억 8천이니까 내가 만약 입찰을 13억 했다고 쳐. 낙찰이 됐다고 치면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플러스 알파 비용이 들겠죠. 네. 그 비용이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 취득록세도 취득록세 있을 거고요. 법무비도 있을 거고요. 인테리어도 조금 다시 해야 될 수도 좀 해야 될 있고. 거고 아까 임차인들 명도할 때 명도 비용 인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고려를 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잡는 비용보다 좀 많이 잡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8% 정도 잡았는데 네. 더 잡을 수도 있어요. 거의 10%까지. 한 10%까지 넉넉하게 그냥 잡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8%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도 네. 1억이야. 이게 금액이 커지면 조금 비율 낮춰도 되긴 돼요. 1억 정도 잡은 거야, 그래도 결론은. 내가 13억에 입찰을 하면, 혹시 낙찰이 되면, 비용까지 합쳐서 한 14억 정도 들어가겠구나. 생각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전세 놓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걸 낙찰받은 다음에 올 전세를 깔아. 그러면 올 전세를 깔면 10억 8천이잖아. 나의 총 투자 금액인 14억에서 전세 금액을 빼면 3억 2천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갭 투자야. 한 13억에 받으면은 한 3억 2천 정도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갭 투자니까 보유하는 거잖아요. 보유하는 이유는 그러면 여기가 뭐 개발될 건가? 재개발인가? 앞으로 오를 건가? 뭐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들어갈 거니까 그랬을 때 3억이 과연 들어갈 만한 거냐? 이것을 계산해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낮추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 한 번 더 유찰되면 지금 12억인데 한 번 더 유찰되면 거의 10억까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한 10억까지 떨어졌을 때 그냥 내가 한 11억 5천 정도 들어가겠다. 총 투자 금액은 12억 얼마가 될 거니까 내 투자금이 1억 6천으로 확 줄어. 이게 기존에 뭔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3, 4억 좀 나랑 먼 얘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3, 4억은 무거웠는데 이 정도면 되겠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 여기 전세 월세는요. 현재 들어있는 걸 가져와서 좀 얘기한 거지 이 동네 시세가 이렇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시세 확인은 또 해야 되고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럼요. 뭐 중요한 수도 얘기.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시세에 반영하죠. 시세 확인은 꼭 하셔야 된다. 단 지금은 이걸 놓고 그냥 샘플로 그냥 계산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내가 이건 순수한 갭 투자잖아요. 자 그거 말고 내가 아예 여기에 거주하면서 내가 낙찰받아서 아예 입주해 소리를 받으면서 그렇지. 내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청소도 하고 계단도 쓸면서 그렇지. 거주해 보겠다. 자 그러면 내가 뭐 거주하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게 401호가 넓잖아요. 이게 2억 5천인가 보니까 아마 쓰리룸이겠지. 보통 집주인들이 다 꼭대기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주인 세대라고 불러요. 주인 세대라고. 제일 넓고. 제일 넓고 좋아서 내가 그럼 주인 세대에 살아볼까 이 생각을 해. 그럼 주인 세대에 살려면 내가 필요한 자금이 올 전세로 놓으면 이 정도가 필요했었잖아요. 여기다가 주인 세대의 보증금을 덜 받는 거죠. 그죠. 이걸 플러스 해야 돼. 그러면 5억 7천이 들어가야 돼. 5억 7천에 401호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전세 놓는 거지. 그러면 5억 7천에 건물과 땅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정도 돈이면 내 거주까지 감안하면 5억에 아파트 사는 거보다 5억에 건물 사는 게 나 같으면 5억에 건물 사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요. 아, 진짜요? 아파트보다는. 스타벅스 커피 마실래? 스타벅스 주식 살래?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정도면 차라리 5억 7천에 건물 한 채 거주하면서 내가 그 집에 살면서 그냥 세를 놓는 방법도 괜찮은 생각해볼 수 있네? 그렇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 주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주인 세대라고 막상 부르긴 하는데 막상 주인은 여기 안 살아 잘. 너무 비싸. 비싸. 이 돈을 아끼고 싶어. 그래서 보통 주인들이 여기 안 살고 뭘 하느냐?
좀 더 싼 곳에 살아요. 뭐 9천짜리. 네. 아니면 나 같으면 아예 상가에 살겠어. 옥상에다가 컨테이너. 옥탑방이요? 컨테이너 올려. 여기 살아.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 괜찮다. 근데 지금 컨테이너가 그럼 올전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올전세네. 그러면 돈이 확 줄어들어. 이걸로 들어가는 네. 거야. 근데 일단 컨테이너는 없으니까 그럼 201호에 거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201호에 거주해서 살면은 아까 올전세 하는 거에다가 201호가 9천이었죠. 네. 9천을 더하면 4억 정도면 네. 201호에 거주하면서 살면서 건물주가 된다. 건물주가 되는 거. 이런 느낌. 그렇죠. 여기는 정당하게 주인 세대. 주인 세대. 여기는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몸테크. 그럼 첫 번째 올전세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갭 투자죠. 갭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딴 데 거주하면서 사는 거고, 네. 이건 주인 세대 사는 것이고, 이건 몸테크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네. 이제 전세를 논다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근데 전세가 요즘 시장 분위기상 안 들어와. 이 전략이 요즘은 잘 안 맞아요. 잘못하면 그럼 장기 어떡해요? 공실로 갈 수 있어.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전략보다는 월세 전략, 그래서 어차피 월세 수익으로 이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왜 이게 또 보유하면서 돈을 묶어놓고 시간만 흘러가는 것도 별로 안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난 차라리 월세 받고 싶어. 그래서 월세 받는 전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내가 얘를 월세로 논다면 얼마나 놓을 수 있을까를 이거야말로 진짜 임장이야. 임장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냥 예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401호 같으면 넓은 세대니까 네. 보증금 보증금 1억에 뭐 월세를 보증금 1억이면은 여기서 1억 5천이 빠지죠. 1억 5천이 빠지면은 옛날 같으면 1억 5천이면 150 이랬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으니까 한 뭐 90에서 100 예상을 해보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9천짜리를 보증금을 2천을 받으면 그러면 7천이 남는 거죠. 네. 그럼 7천에 대해서는 보통 한 40만 원 정도 월세? 50은 받기 힘들 것 같아. 아니면 35? 이건 이제 현장 가서 실제로 이게 임장이야. 과연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걸 그냥 추정치. 네. 각각 보증금을 401호는 1억으로 잡고 나머지는 다 2천으로 잡아. 다 2천으로 잡은 상태에서 월세를 얼마를 놓을 수 있을지를 제가 추정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그냥 추정치다.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임장을 통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이 정도로 추정을 해봤더니 대략 월세로 이만큼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월세가 540만 원에 보증금 합계가 2억 8천. 네. 그럼 이제부터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이제 임대 수익형으로 갑시다. 자, 임대 수익형으로 가면 우리가 보통 뭘 쓰냐? 아까는 내가 대출을 아예 고려 안 했죠. 네. 임대 수익형으로 갈 때는요,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하는 거 할 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네. 대출이 나와요. 다가구 주택을요 일반 매매로 사잖아요. 네. 그럼 대출이 안 나옵니다. 왜요? 일단 임차인이 있어. 이거를 싹 비워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오. 빌라라면, 신축 건물이라면 그나마 그게 돼. 근데 이건 네. 신축이 아니라 그냥 일반 매매로 사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 보증금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나와버려 아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근데 임차인들이 있으면 임차인이 뭐야? 선순위잖아요. 네. 은행이 싫어하잖아. 이제 그 첫 번째 그게 있고요. 두 번째, 혹시나 임차인이 없다 하더라도요. 네. 나중에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 집주인이 여기다가 보증금 5천씩을 쫙 깔면 어떻게 돼? 보증금 5천이면 요즘 서울에서 소액임차인 되죠? 네. 그것도 전액배당 받잖아, 5천이면. 음. 그렇게 쫙 깔아버리면 혹시나 이게 잘못해서 경매를 넘어갔을 때 배당을 소액임차인이 싹 받아가. 그러면 은행이 못 받을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은행이 잘 안 해줘요, 다가구는요. 아. 그나마 경매로 낙찰받아서 알아보면 그나마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자 조금 더 많이 받고 수수료 조금 더 많이 받겠지만 그나마 해주는데 그것도 아파트나 빌라처럼 막 70% 80% 주는 게 아니야. 한 50밖에 안 줘요. 그래서 이거를 예상을 내가 입찰한 입찰가에 50%가 대출이 나온다 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네. 그래서 LTV를 50%로 잡잖아요. 그럼 대출 금액이 대략 요거의 절반이니까 6억 5천. 그러다 이자율은 한 5%? 아니야, 이거 다가구니까 6%까지 가보자. 좀 많이 낸다. 10%로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자는 월 300, 대출 6억 받고 월 300 정도 받을, 이렇게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받는 거죠. 네.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월세를 받는다는 얘기야 지금. 네. 아, 어렵다. 눈에 보이세요 지금? 네. 자, 요거 전세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월세로 추정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네. 나 써야겠다. 월세 추정치 써줍시다. 네. 월세로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이 물건을 자 낙찰 받아요. 네. 낙찰 받아가지고 대출을 땡겨서 네. 잔금을 치러요. 잔금을 치르게 되면 얘는 지금 나의 실투자 금액은 13억 낙찰 받았을 때 총 비용이 14억이 들어가. 여기다가 대출 금액 6억 빼고 월세 보증금 2억 8천을 빼면 실투자 금액은 4억 7천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월세 540을 받아가지고 월 이자 300을 내죠? 그러면 실제 남는 거는 200이 남아. 네. 215만 원. 네.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5.4%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설마님 저희 오피스텔 말씀해 주실 때 네. 수익률 6%가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네트로, 그러니까 네. 대출 없을 때. 그러면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도
6%가 좋은 거예요. 아, 얘는 네. 6% 가지고는 좀 모자라고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대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대출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네. 올라가면 수익률이 어떨까요? 올라가면 떨어지죠. 자, 봐. 이자가 7% 올라간다. 네. 더 떨어져. 네. 그러니까 이자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6%로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너무 낮아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13억은 좀 비싼 편이야. 그러면 11억 5천으로 가볼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나마 이제 그만큼 낮게 낮춰받으니까 네.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가구를 내가 투자하려면요, 대출 받고 가는 수익률로 10%를 잡아야 되는 거야. 똑같아. 우리가 오피스텔 얘기할 때 6%를 잡은 것도 네. 대출 없이 6%잖아요. 네. 대출 없이 6%고 대출 받으면 더 올라가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요 계속 엑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저렇게도 계산해보고 계속 굴려봐야 돼.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요 밑에 쪽은 계산이야. 핵심은 이 위에 쪽이야. 그죠. 이거는 저렇게? 임장을 통해서 정확한 시세 파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서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뭐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11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그래도 쓸만해 수익률이. 이게 이자가 6%까지 올라가도 그래도 쓸만해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7%까지 한번 올려주세요. 7%로 올려볼까? 네, 7%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7%까지 올라가도 6%대야. 이 정도면 그래도 버틸만 하네요. 말하자면 이거야. 내가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하나짜리잖아. 하나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아도 수익금은 작아. 예를 들면 수익률 10%야 이래도 월세가 10만 원, 20만 원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금액이 커지잖아요. 네. 금액이 커지면 수익률은 조금 떨어져도요. 절대 금액이 커져. 지금 봐봐요. 수익률이 6%대도 불구하고 월 200이 남잖아. 네. 일단 이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월 200은 남네.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월 200은 남네가 되는 거야. 수익률은 얼마 안 되지만.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떨어져? 네. 그러면 이게 또 올라가. 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보자고요. 네. 내가 이제 실거주랑 월세를 동시에 해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401호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받아볼까?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간 돈이 이제 그냥 투자하면 상업 합쳐졌는데 내가 401호에 거주하려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에서 월세 보증금 1억을 덜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돈이 1억이 더 들어가. 네. 즉 401호에 거주하려면 4억 8천이 들어가. 4억 8천을 투자해 놓고서 월세도 250 받을 거에서 401호 월세인 90을 덜 받죠. 줄어들긴 덜 받으니까 160을 줄어. 네. 그러니까 401호에 거주하면서 나는 160만 원 월세도 받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주인들은 주인 세대에 사는 게 아니라 뭘 한다? 몸테크를 한다. 안 좋은 데 살면서 몸테크를 한다. 네. 고로 201호에 거주해보자 이거야. 201호로 내려가는 순간 투자금이 확 줄어요. 네. 월세는 또 올라가. 요렇게 살면서 월세 받고 있자. 사는 동안 월세로 커버가 되니까 생활비가 됐든 뭐 아니면 집 유지비가 됐든 이런 걸 다 커버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 집에 살고 땅 80평 깔고 앉아 있으니까 땅값은 서울에서 땅값은 올라가죠. 떨어질 리가 없겠지 서울은. 그쵸.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네. 네.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로 인구가 모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서울의 땅값은 안 떨어져. 그러니까 땅 80평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80평의 지가가 올라가는 걸 그냥 계속 지켜보면서 거주를 하는 방법이겠네요.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사실 설마님 거주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그렇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거주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딴 데 거주하고 있으면 거기도 이미 뭔가 깔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오면서 이거보다 돈이 좀 더 들긴 하지만 대신 딴 데에서 살던 거기에 그 비용을 다 회수를 해서 거주 비용 회수하는 거잖아. 여기서 건물주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거주 비용 회수하니까 돈이 더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또 투자하는 거야.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다 젊죠. 다 젊죠. 다 젊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돼. 부모님 해드리자. 노후 자금이 있다. 예를 들면 아니면 또 은퇴하셨다고 치자고요. 퇴직금 받았다고 치자고요. 퇴직금 받은 거 그걸로 평생 직장 생활만 하시던 부모님이 이상한데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많잖아요. 네.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어디 이름 모를 상가 투자해놨다던가 어디서 주식이나 코인에 넣지 말고요. 주식이나 코인 넣던거나 또는 뭐 치킨집을 차린다든가 네. 이거 그러느니 그냥 주거와 건물주 만들어드리면 되겠네요. 차야지. 그쵸. 진짜 부모님을 건물주 만들어주기 프로젝트 하면 되겠는데요. 부모님 건물주 만들어주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딘든 거주하려면 거주 비용이 들어가잖아. 네. 그 거주 비용을 여기다 넣고 그냥 월세 받고 있으면서 땅까지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의 다가구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라. 네, 설마님도 이렇게 다가구 경매를 경험해보셨잖아요. 했었었죠. 네, 이것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그러면 언제쯤 사고 언제 시장에서 파는 게 좋다 막 이런 게 있으신가요? 쉽게 말하면 그냥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 살 때가 너무 좋다. 지금이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다 투자한다고 덤빌 때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파도 이론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2, 3년 전, 3, 4년 전에는요 다가구도 없었어. 매물이.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못 사겠어. 그러니까 그때 안 사. 기다리고 있다가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이럴 때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분위기상 올 전세는 안 돼. 그러니까 월세. 약간 여기서 한
반은 월세, 반은 전세,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금을 적절하게 줄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당연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일부 전세 놓고 일부 월세 놓고. 아니면은 약간 일부는 약간 에어비앤비 돌리면 어떨까요? 에어비앤비요? 네. 이번에 에어비앤비 했죠? 네. 경매랑 요런 이제 공유 숙박업이라고 하는데, 그쵸. 경매랑 공유 숙박업을 또 이렇게 한번 퓨전으로 콜라보해서 세팅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